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실버케어 복지학과의 고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탈시설을 한 장애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요. 어, 이 사업이 선도 사업이 원래 말로 끝나게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도 사업이 제주시와 그다음에 대구 남구 두 군데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모습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으로 느낀 그런 경험들을 간략하게 또 설명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진재찬 박사님과 같이 연구를 진행했고요. 2020년 9월 정도에 심층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목차는 선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뭐 개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고요. 저희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선도 사업의 내용만 간략하게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리고, 탈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에는 추진 과정에 시사점이 나왔는데 시사점은 뒤로 좀 더 마지막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설 자립생활 경험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상당히 날씨가 좋아요. 지금 제 뒤로 창문 밖에 보면 구름이 하나도 없고 파란 하늘에 한라산 백록담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의 내용이 돌담입니다. 제주의 돌담은 많이 경험하셨고 보셨으리라 보여지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결국은 저희 제주에서는 이러한 돌담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 돌담이라 하면 이웃과 공생하려는 제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돌담을 보시면 돌담이 사이사이에 돌과 돌을 쌓아 올렸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어도 돌담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다른 인공물들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적인 모습에서는 쓰러지는 모습이 없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선도사업에 참 많이 관여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 제주도도 2019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정권이 바뀌면서 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다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시는 이러한 선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 사업까지 지금 이어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긴 한데요. 일단 선도 사업이 저희가 19년 4월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담팀을 3명을 배치하면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0월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했고 2019년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청이 공공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협력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 운영 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이루었고요. 전담 공무원을 22명을 신규 배치를 각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7명과 간호직 15명을 분절성을 없애기 위해서 배치를 했는데 불행히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간호직 19명이 다시 원래 보건소나 다른 업무로 돌아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보건과 복지의 어떤 분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다소 선도 사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제1차 지역 케어 회의가 월 1회 운영이 됐습니다. 뭐 통합 사례 관리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희망복지 지원단과 통합돌봄에서 있던 이 지역 케어 회의의 사례 관리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저는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뒤에 같이 시사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공공에 있는 43개 기관과 제주 지역의 공공의 43개 기관과 민간의 47개 기관, 총 90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좀 성과를 거두었었는데 아마 이런 모습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가 아마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도사 모델 개발 내용에서 보면 행복 플래너라고 하는 뭐 우리가 뭐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건데 저희 제주에서는 행복 플래너라는 명칭을 써서 사용을 했고요. 행복 플래너 6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독립된 주거공간 지원으로서 2020년 6월 기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주택 19호 그다음 자가주택 46호는 그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당사자 소유의 집,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계신 장애 당사자들에게 통합돌봄 센터에서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자가주택이 46호라고 표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탈시설 장애 당사자들은 임대주택 19호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지원주택이 12호가 있고 자립생활, 체험홈이라고 할 수 있는 체험홈 주택이 7채 있습니다. 여기는 1인 1실 기준이고요. 지원주택은 1인 1실 내지는 2인 1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시설 퇴소자 13명 중 발달장애인 4명이 취업하고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 중에 24시 긴급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21년 12월 기준 현재 102명이 327일 동안 집에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 3일에서 일주일 가까이 이곳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들도 있었고요. IoT 사물 인터넷 설치를 했는데 실제 응급 상황에 대응한 건수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물론 119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설치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선도 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상황에서 행복 플래너가 직접 그 상황을 캐치하고 가서 대응하는 건수가 91건이나 됐다라는 것은 좀 이 사업에서 독특한 부분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협체 27명, 지역케어회의 아까 이제 통합사례관리 형식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98명이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각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영역별로 필요하신 분들이 보통 한 30명 정도 참석을 매번 회의 때마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양의사 쪽에서는 참여를 못했지만 한의사 쪽을 통해 가지고요 흔히 이제 장애인분들에 많이 필요한 재활 운동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에는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조례에는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2월 31일에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선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선도 사업을 계속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 올 11월 10일에 성과대회가 있는데요. 그때 아마 성과대회 발표를 하고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내년 사업에도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 4년마다 수립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과 목표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선두사업의 추진 모형은 커뮤니티 케어에서 나와 있던 그런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이 모형이 제주에서는 이제 통합복지 하나로라고 하는 모형으로 좀 더 발전돼서 보건복지 영역의 사업들을 통합돌봄에서 얘기한
당사자 중심으로 해서 복합적이고 분절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돌봄, 뭐 주거, 소득보장, 보건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자립적, 경제적 자립생활에 대한 주범 부분들이 실제 통합복지 하나로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도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당초에 선도 사업의 주요 대상의 모형은 이렇게 모델을 1, 2, 3로 나눴고 그 모델에 따라서 당사자 유형, 대상자 유형을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 고위험군, 위험군, 경계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시설 입소 대기 및 퇴소 희망 장애인, 탈시설 대상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가나 검진 필요군, 재활 중점 만성질환 관리군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나눠서 하다가 20년까지 하다가 21년부터는 모델 유형을 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조금 더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장애인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22년에는 결국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체 대상으로 하자 하면서 전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연구와 관련된 어, 시사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인데요. 일단 연구의 제목은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 당사자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이고요. 연구 목적으로는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한 장애 당사자들의 탈시설 과정, 그리고 자립생활을 하는 경험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좀 더 실천 전략을 뽑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제가 잠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108명 정도 참여하신 것 같은데 소속을 보니까 대부분 다 공공기관 내지는 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제가 장애인 생활시설 한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 학교에 와서 있고 있어서 지금 당사자들 케이스 그 연구 대상에 포함되신 분 중에 제가 생활시설에 같이 근무할 때 저랑 같이 있었던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봤는데 실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친구가 실제 자립이 가능할까? 탈시설이 가능할까? 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홀로 지금 30살이 가까이가 됐는데요. 그 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그때 제가 상당히 좀 생각이 짧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정도 되는 친구를 제가 재활치료를 계속 같이 했던 친구가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 제 강의 수업에 그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 친구가 과연 대학까지 가서 그런 이런 생활들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했었는데 실제 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오고 제 수업에 들어오는 걸 보고 저 혼자 조금 감동 아닌 감동 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똑같이 그런 좀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 탈시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시설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시설이라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탈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시설을 거부하거나 시설에서 나오자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시설도 시설대로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들이 어떻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권리를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 문제로서는 제주시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시작한 탈시설 당사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에서 연구 문제를 가졌고요. 연구 대상은 당시 연구 선도 사업으로 탈시설을 한 자립생활 중인 11명 중 심층 면접에 동의한 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사업은 약 10월 달,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설문 연구가 진행된 게 이제 2020년 9월이기 때문에 연구 시점에 약 10개월 정도, 짧게는 9개월, 길게는 한 11개월 정도 탈시설을 시작하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사항으로 저희 장애인 지원주택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은 아까 지금 자가형 지원주택은 당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지원주택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선도사업에서 실시한 사업은 여기입니다. 임대형 지원주택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제주 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임대 매입 아파트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됐고 초기에 9호, 9호, 그 다음에 현재는 10호가 있습니다. 10호에 2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자치회의를 시작하고 있고 그 자치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현재 제주도의 지원주택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선도 사업의 유형은 제주시청과 그 공공기관과 그다음 통합돌봄센터라고 하는 민간기관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이런 아파트라든가 원룸을 구하는데 개발공사와의 그 공공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체계가 가깝고 좀 더 강제성이 두어지기 때문에 이런 매입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구하는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채를 지원되고 있고요. 최장 20년까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립생활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홈의 개념인데요. 이 체험홈은 현재 7채가 있습니다. 7호가 있고 원룸 형태로 있어서 7명이 현재 살고 있고 최대 4년까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현재 20년에 27명, 21년에 42명, 22년에 55명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탈시설 장애 당사자의 경험, 그 당사자들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그날 당시에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서 인터뷰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요. 8분의 인터뷰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자분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 다 여성분들이 자립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참여자 5번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시에 구직 중에 있고 현재는 이제 구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당사자분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들이 대부분 다 심한 장애이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시설 장애 당사자의 주요 내용인데요. 자립생활주택, 아까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연구 질문은 이전 생활시설, 거주시설에서의 생활 경험, 그리고 탈시설을 선택하게 된 그 과정에서의 경험,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생활 경험, 그리고 자립생활을 통한 변화와 성과, 자립생활에 대한 불만족 사항과 그 이유, 그리고 제주시와 수행기관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로 총 6가지 질문을 가지고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렇게 크게 2가지의 주제로 나왔고요. 첫 번째가 서툴지만 더 나은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더 나은 독립생활을 위한 제안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에 따른 범주는 네 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 나를 위한 결정, 낯설고 어려운 시도, 함께 걷는 자립의 길, 주인되는 성장의 과정, 더 나은 독립생활을 위한 제안으로서 아직도 필요한 격려와 지지,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각각의 하위 범주가 있는데 하위 범주는 연구 결과를 하나씩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제에서 서툴지만 더 나은 나를 찾는 여정에서 첫 번째 범주는 나를 위한 결정입니다. 성취감과 보람을 못 느끼는 생활시설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신의 공간과 좀 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거주시설에서의 삶을 보면 대부분 탈시설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생활시설 내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경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의 어떤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어, 생활시설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저희 나라가 이제 어떤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활시설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대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조금 더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어, 보조교사로서 생활재활교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동료를 돌봄하는 역할로서 역할 수행하지만 실제 인정이라든가 보상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때문에 성취감을 갖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취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생활시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나를 위한 주체적인 결단이라고 한 하위 범주가 만들어졌는데요. 개별안을 그러니까 탈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삶을 위해서 탈시설을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은 결국 자유로운 삶을 좀 더 생활시설의 어떤 그 규정이라든가 억압된 삶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주체적인 결정을 통해서 탈시설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그런 자립생활을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범주로는 낯설고 어려운 시도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불편함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에 대한 자립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 걸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자립에 대한 첫 걸음이었는데요. 두려움으로 시작한 자립 생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영유아기 때부터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한 두려움을 갖는 자립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또 자립 생활을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동으로 살고 있던 생활에서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외로 또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또 시설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 생활에서는 야외라든가 뭐 시장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어쨌든 다양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 여가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대한 욕구들이 그런 시설 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서 표출하는 부분들로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립을 위한 고군분투라고 하는 하위 범주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공동체 생활 선생님이나 생활자율교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에 빨래하기라든가 뭐 밥 차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조차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부분 다 근로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근로생활들에서 사회에서 인식이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직장생활 동료와의 관계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걷는 자립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 생활을 하면서 자립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립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가 이제 자립을 위한 길잡이로서 행복 코치와 행복 플래너, 아까 행복 플래너는
케이스 매니저를 얘기했었는데요. 행복 플래너들이 전반적인 이 자립 생활에 대한 계획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행복 코치는 실제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그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에서 그분들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두 분들이 있어서 실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속마음을 자립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족에게 얘기하듯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은 첫 경험인데 이러한 행복 플래너나 행복 코치가 있어서 자립 생활을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깨워줄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올바른 자립 생활을 위한 안내자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몇몇 분들은 가족들이 있어서 실제 자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더 지지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에서 있다가 자립 지원주택이나 자립해서 탈시설 자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당사자 본인들이 자기 케어를 못해서 생활시설에 보냈는데 지지해서 혼자 사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엄청난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지들, 그리고 당사자들도 가족들에게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자립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당사자의 가족이 언니가 있는데 내가 자립을 독립하면 그 언니와 집을 구해서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설정해 가지고 자립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 전 생활시설, 전에 생활했던 거주시설의 종사자분들, 생활재활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미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던 분들이 실제 자립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플래너나 행복코치에게 얘기도 하지만 기존에 예전에 살았던 생활시설의 담당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주인되는 성장의 과정으로서 자립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변화와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 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서툴었는데 9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 그리고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당사자 본인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계셨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결정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과 확신에 대한 여정이었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나도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모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고, 또 당사자들 스스로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 하나하나 해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점점 자립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 키워드가 더 나은 독립생활, 자립생활을 위한 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필요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물론 혼자 자립생활을 통해서 많은 책임감과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립 이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정서적 지지, 그리고 안전한 직장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서적 연결과 연결성 유지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믿고 혼자 그동안에는 이제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었는데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행복 플래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전 생활에 사회재활교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것들을 할 수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상담하고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렇게 자립해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공동의 뭐 우리가 자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모임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전히 힘든 일자리 환경인데 결국은 자립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직업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활동이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라든가 수당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연금을 하면 약 100여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100여만 원에 지금 올해는 그 뭐죠 저기 권리금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 매월 나가는 관리금은 본인 스스로 내는 한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금액으로 지원주택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온전히 당사자들이 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다 대부분 우리가 뭐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보단 단기 알바직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안정적인 취업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동료와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발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자 중심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안전한 주거 환경, 단순하게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지원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흔히 뭐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은 그런 주거 환경 내지는 그와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일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있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주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주거 안정성, 뭐 원룸이라든가 지원주택에 살고 있지만 실제 일반 비장애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 혹은 원룸 내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야간에 술 취한 분들이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어떤 케이스인 경우에는 자기 집에 노크를 막 하고 있더래요. 주소를 잘못 찾아왔을 수도 있고 이제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노크를 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행복 플래너에게 전화를 해서 행복 플래너가 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혼자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좀 더 불안한 마음을 많이 얘기했었던 거죠. 그리고 맞춤형 주거 지원, 개별 장애 당사자들의 특성에 맞춰서 좀 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또 나를 더 존중하는 어떤 그런 자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제고해달라. 지금 도시락과 누리카 등은 통합돌봄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런 편의 사업 서비스들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대 반대적으로 이런 도시락이나 누리카, 교통 편의 제공 같은 경우는 물론 총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유사중복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은 좀 필요하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총량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장애 분야에서는 어쨌든 총량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또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고 이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탈시설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당사자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선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동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을 당사자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또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봤는데요. 일단 탈시설 당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자기결정권이 확실히 강화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독립생활의 어려움,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혼자 생활하면서 그런 자립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뭐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상대적으로 또 책임감,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과 홀로 살고 있는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 지지와 행복 플래너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도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반면에 경제적 지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선도사업 내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직업 재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아직은 연결성이 좀 부족했던 모습들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취업 유지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 방도 없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독립공간에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애들을 저도 이제 딸이 셋인데 매달 중학교 올라갈 때마다 방을 하나씩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도 독립공간에 대해서 어쨌든 그 환경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당사자들의 독립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 환경은 조금 더 개선되어져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인식들 그리고 지지체계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건데 실제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사업 분절성 너무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졌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떤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하고 만들어는 먼저 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혹시 이런 지역사회 주민 인식이라든가 지지 체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들어 놔야 이분들이 얘기했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정주 환경이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함의입니다. 아까 그런 결론, 그 당사자들의 얘기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행복 플래너 같은 케어 매니저 같은 분들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로서 이런 행복 플래너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 분야의 탈시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후견인 제도 확대, 지금 현재 뭐 노인복지 분야에는 노노케어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겠는 이런 노노케어 같은 탈시설 당사자와 지역 주민 간의 지지, 어떤 1대1 협력 체계 이런 것들도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을 또는 그 기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탈시설을 했다고 해서 혼자 오롯이 할 수 있게끔 뭐 행복 플래너라든가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시설에 있던 선생님들이나 그 기관들이 사후 관리를 계속 연결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라포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지지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 후에 경제적 유지를 할 수 있는 취업 연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직장 내 장애 인식 교육을 강화시켜서 장애 당사자와 동료나 비장애 동료라든가 상사들이 당사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인식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요. 일자리 연계 및 유지 방안도 필요하고 장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뭐 보상 체계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런 업체에 대한 기관에 대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사회, 지자체 수준에서도 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제언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개별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지금 장애인복지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체험홈에 대한 기준에서도 관리 운영이나 요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지역 밀착형 장애인 복지시설 설비, 주거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운영 구조, 관리 운영 요원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자체 수준이든 아니면 중앙정부 수준에서든 주거 지원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콜레너라든가 그런 지원 인력들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역사회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한 주민 참여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도사업의 경험, 제가 경험적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마무리해보면 이번 선도사업에서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 중심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중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해서 다양하게 지원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과 주체가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시너지도 나타났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공공에서 이 선도 사업으로 끝난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서비스 제공 지원 주체 지원센터는 선도 사업 이후에 기관의 운영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종사자들 채용됐던 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원센터, 그래서 지원센터의 지위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는 제언을 했었지만, 지금 뭐 사회서비스원이 생겼고, 그 사회서비스원에 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도 지금 뭐 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탈시설 목적이 아닌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로 좀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민인식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아까 제가 뭐 저희 돌담을 얘기했는데 제주 지역의 그런 돌담 문화와 같은 것들이 결국 지역 공동체에서 다시 회복돼서 그런 것들이 당사자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전한 의문인데 지역의 문화 환경이 실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는 접목시키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장애 유형별 특성,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주 지역의 부족한 사회복지 분야 인적 자원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에 대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그리고 사업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도 사업은 종료됐고 이제 탈출 지원,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될 텐데요.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 제가 한 5분만 정도 선도 사업에서 아까 앞에서 건너뛰었던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지 교수님 5분만 더 아까 못한 부분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예, 아까 당사자들 유형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유형을 어쨌든 올해는 모든 대상자 유형으로 갔는데 여전히 문제되는 건 장애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 특성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유형을 너무 모델을 만들어 놓고 대상자를 맞춰가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모습은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유형별 대상자 유형을 먼저 구분해주고 당사자 욕구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덜 되어져 있었고 다행히도 선도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서비스 유형을 선정하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거나 다양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모형을 지금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요자 1과 수요자 2가 있다면 이거를 합쳐서 유형 2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델을 선정해 놓고 이 모델 내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유형에 맞게끔 서비스 유형을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선도 사업의 유형을 보시면 뭐 6개 사업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보다는 이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것이 22년도 현재까지 유지된 사업들이고요. 그다음 검게 유지되거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연계 사업 내지는 사라진 사업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 중복 및 유사 사업들이에요. 선도 사업을 통해서 자립생활주택은 없고 22년도까지 유지가 됐고 케어안심 지원주택도 유사중복 사업이 없던 지원주택이 이번 선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원래 만들어진 게 임차보증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이 지원주택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지자체 수준에서 반드시 지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누리카 같은 것들은 유사중복 사업이 상당히 심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 더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집중을 조금 더 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까 당사자들은 총량이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량적인 차원에서는 확대되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좀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 것들은 좀 더 유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뭐 찾아간 운동제한, 뭐 장애인 기능보험은 유사중복 사업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 탈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따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좀 제주시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는 어떤 행정 체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적 관계로서는 수직적 수탁 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적 관계에서는 수평적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에서 어떤 강제성을 띠는 사업 어떤 것들을 공문으로서 공공성을 가진 부분들은 공공에서 해주기 때문에 참여도가 상당히 민간의 협력이라든가 뭐 아까 LH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곳 그다음 건보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참여하는 구조가 아주 쉬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런 곳에 공문을 아무리 보내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쉽지 않은데 행정시에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행정시에서 바로 그런 공문을 보내주니까 지역케어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그분들의 담당 팀장들이 아니면 팀장 이상급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들이 이번 지역케어 회의라든가 제주시 선도사업 모델에서 아주 중요하게 좋았던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선도 사업 특성이 관민의 어떤 위탁 관계이지만 제공자 측면에서 수평적 관계로서 좀 더 서비스 제공을 유연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과 간의 상호 협력적 책임성이 좀 더 강화됐었고 사례 발굴에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미 공공의 담당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례로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사례가 고위험의 사례들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저희 선도사업의 대상자로 올려주시면 지역 케어 회의 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지역 케어 회의가 기존의 어떤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했던 것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꼈었고 이번 선도 사업에서 중요한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제 뭐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보건의료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했는데 다행히도 여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작년에 저희 제주에도 개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다행히 들어오면서 장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울이나 정신과약 복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어서 반드시 제주시 그런 보건 영역, 민간의 협력기관, 사회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내에서 반드시
이 협력을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역 케어 회의에 대한 경험적 특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창구에서 사례 발굴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읍면동에서 발굴된 것들이 케어회로 올라오면서 아까 지역 케어에 78명, 9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참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욕구를 사례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민간에서 참여해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번 사례 선도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민간 중심의 사례 회의에 따른 어떤 자원이나 참여구를 공공에서 참여하다, 행정시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공공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민간에서 다 참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기관별로 사례관리 당사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 케어회에 또 보면 A라는 사람이 사례회의를 했던 분들이 C라는 기관에서 또 사례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A 기관, B 기관, C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서는 그 A, B, C라는 기관이 다 참여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된 이후에 사례했던 내용들이 히스토리가 한 번에 다 모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였어서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의 어떤 민간 중심의 사례 해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읍면동 창구를 통해서 왔었던 공공기관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번 저희 제주 선도 사업에서 나타나서 좋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역 케어 회의가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창구 사례 담당자, 그리고 민간 기관의 사례 관리 매뉴얼이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오면 각각의 사례 관리 회의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지역 케어 회의 선도 사업을 통해서 희망복지 지원단 그리고 통합창구의 사례 담당자, 민간의 기관의 사례 관리의 어떤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통합해서 좀 체계를 공유하고 만들어내지 않아야 될까 그런 모습들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